안녕하십니까. 용두동 129-405번지 일대 투로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조합 설립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소유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율 245%가 정말 가능한 얘기냐 라는 거 되면 나는 동의를 다 하겠다. 오늘 여기에 이제 서면도 참석하셨지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예 이거를 오픈해서 그래서 자료도 미리 나눠드렸고, 그러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눠줘도 분석이 안 돼. 맞죠? 그래서 요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을 자리에서 그분을 앉아서 조합원들 위해서 내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할 분을 하기 위해서 요 자리에 이제 모셔서 할 건데, 그거를 분석은 그분 와서 분석을 하고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안건은 안건 심의대로 가고 245%에 대한 내용이 책자 나눠진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창립총회 공고, 선거관리 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수행 업무 추진할겁니다. 총액책자 33페이지 제안사유, 창립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인을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 연봉 부여 및 검인 신청인 김현숙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우리 조합에, 그러면은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러한 건에 대한 안건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 조합 정관한 의결 진행건입니다. 총회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용두동 129번지 405번지 일대 투로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이며, 용두동 129번-405번지 일대 투로와 조합 정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제정 보급한 표준 정관을 근거로 우리 구역의 사업지 상황과 형편에 맞춰 수정 보완하여 용두동 129-405번지 일대 투로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정관안을 작성하였으며, 금일 창립총회에서 본 정관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안건의 변선을 마치고 이요 안건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토지 등 소유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이고요. 여기 83페이지에 있는 그 23 조합 설립의 동의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를 입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호수고 주차시 차등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80% 이상의 동의서만 얻으면은 그 토지 등 건물 등이 이제 강제 수용이 돼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조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합원인데 뭐 동의서를 늦게 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냥 신청할 때 이 차등을 준다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은 그렇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따가 좀 토의 시간에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법이 이제 이 내용에서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법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아까 그 정관사항에 상충이 되냐 안 되냐는 내용만 제가 좀 설명드리고 다음 8호 안건 때 가서 같이 좀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나 틀리냐는 내용들은 그때 가서 얘기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요거는 사실 상충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일단은 대답을 드리고요. 다음 8호 안건 때 그거 조항에 대해서 맞냐, 어차피 이게 안건이 일괄 상정이 됐고 투표는 나중에 투표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따 요 내용하고 해서 8호 안건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의견 또 있으면 다른 요구 말고 다른 것도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총인생자를 발송을 할 때 거표지에 보면은 뭐냐면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면은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토지 등 소유자만 참석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저렇게 장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오타라고 해서 안내문을 나갔고 단체 문자로 해서 발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참석을 안 하셨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건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5조에 보면은 5조 1회죠. 공동 시행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 우리 그럼 해주세요. 정관에 5조 1에 공동 시행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공동 시행 방법에서는 뭐 동대문 구청장 5조에 보면 토지주택공사 등 3번 건설업자, 4번 등록사업자, 5번 신탁업자, 6번 부동산 투자회사 요 사람들이 공동사업 시행자 조합이 시행자잖아요. 시행자인 사람들과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 아시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공동 5조 1항에 보면은 업무에 대한 그 공동사업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공동사업 시행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 시행으로 갈 마음도 없고요. 공동사업 시행에 가는 노하우도 없고요. 단지 저는 조합에서 하는 정비사업 사업관리자로서 그런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이지 저는 공동사업 시행자로 갈 마음도 없고 녹취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정관 규정 가지고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이호항권인 조합 정관한 의결권을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내가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롯데건설에서 했는데 롯데건설에서 공동사업 시행자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공동사업 시행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익 다 뽑아놓고 해서 갑니다. 근데 시공사가 얄밉잖아요. 장사꾼이잖아요. 사업이 안 된 데는 공동사업 시행자로 절대 안 들어가. 이해했어요? 그러면 시공사가 여기에 우리는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데인데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들어온다면 막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는 사업지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예요. 공동사업 시행자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서울 시내에서 공동사업 시행자로 가는 데가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난 다음에요. 제가 그거는 장담 드릴 거예요. 자, 서울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로 거의 안 가요. 재개발 재건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재개발하고 이제 가로주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가로주택 사업은 사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이 뭐냐면 2월 말 정도나 3월 달 초 정도, 요 정도 때 조합이 구성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시공사를 뽑아요. 근데 이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시공사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가로주택을 하면서 돈이 필요치가 않아요. 많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야. 뭐 10몇 억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2달 동안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가 사업비를 대여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시공사도 시행사가 아니라 도급인 공사 도급을 받고 하청업체야. 시행사 조합에 니네 자르려면 자를 수 있는 데가 시공사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업성이 있다 설명드렸지만 사업이 괜찮고 돈이 그다지 초기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시행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 같은 데 이런 데라든가 할 때는 사업이 장기화되고 할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동사업 시행자에서 신탁업자라든가 건설업자가 들어가지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 사업장은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 와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됐죠? 이걸로 공동사업 시행자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2호항권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없으면 심의를 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내문이라든가 우편물로 수시로 어떤 분들은 동영상까지 찍어가서 내용까지 알려드리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주민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또 저도 가서 설명도 하고 집집마다 방문도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좀 공청회도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아까 정관에서 막 추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안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 나중에 보면 공약상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귀가 되어서 하겠다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류든 전화든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시고 다음 총회 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총회가 있잖아요. 그럼 정관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합장님한테 또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총회 때 정관이며 조합원들 의견에 대해서 있는 데에서 수정해서 반영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고 이거는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용에 대한 내용은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하나 없고요. 모든 것은 비용에 대해서 내용이 우리가 아까 사업비면 이때 수지상에 막 사업비가 막 딱 나올 텐데 그 사업비는 모두 총회에서 통과 안 되면 부과할 수 없게끔 도시및 주방정비법, 가로주택법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비용들에 대한 부과되는 관리처분 총회 때 결정되는 거고 지금은 뭐냐면 조합을 설립이 돼야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안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하면은 배임죄 조합장 됐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이번만 총회 하는 게 아니라 총회도 계속 해야 돼. 제 3호안건 질문이 없으니까 안건을 심의를 종료로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4호안건 조합장 선임의 건입니다. 총회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이사 선출을 위해 1차에 걸쳐 공고 및 등록을 하였으며 12월 8일까지 등록한 입후보자 우리 윤종석 후보죠. 최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확정하여 금일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 5호안건입니다. 네, 7호안건이 되겠죠. 조합 운영비 예산의 의결권입니다. 나 때문에 사업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나는 조합장님 미련은 없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조합장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의 원칙이고 내가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하시고 나왔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한번 우리가 밀어주는 거는 흑제내는 겁니다. 자, 8호안건 조합 사업비 예산의 의결권입니다. 총회책자 141페이지입니다. 조합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양가라든가 기타 내용들을 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번 변호사 의견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서류 사인을 지장을 찍은 그 설립 서류는 SH에서 분석한 사업비 660억 지출 금액가 그쪽에서 나온 것은 책자에 우리 총회 책자에를 보면은 86%에 대한 비례율로 동의를 하셨어요. 지장을 찍었단 말이죠. 지장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로 해갖고 동의를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 비례율 245%의 비례율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인을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소송을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이거 무효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거를 변호사 자문 의견을 물어봤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자 변호사 의견서를 쭉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사인은 86%로 해가지고 사인을 했지만 나는 사업을 245%를 가기를 원하고 조합을 설립을 원하는 걸로 나는 사인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아마 다 그렇게 들으셨죠. 245%로 다 안내문 책자도 왔고 다 들으셨죠. 네. 예, 들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자, 그래서 86%에 대한 내용을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페이지 요 안내 책자 10페이지 이 보시면 자 2021년 12월 23일 날 발송을 했는데 1번에 보면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 부여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H 사업성 분석 선정을 10%를 공유받아서 아까 우리 신청인 대표 김현숙 대표님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에 접수를 했더니 동대문구청에서는 지네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보내냐면 SH 주택공사 이쪽 있잖아. 그걸로 보내.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나온 게 우리 총회책자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총회책자 집에 발송한 거
여기에 조합산피 8왕권에 나온 건데 여기에 142페이지 뭐 띄워질 필요 없어요. 그럼 보시면 돼요. 눈으로 귀에 들으세요. 어차피 142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요거를 보면은 요 책자를 보면 제가 이거를 쉽게 공문에다가 SH 사업성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SH를 갔다 오지 않으면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을 부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SH 사업성 분석은 반드시 필요해서 그 숫자를 분석한 숫자를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 여러분들 사인한 지장 찍은 동의서에 그 2페이지에 뒤 보면은 숫자가 660억 나오고 어쩌고 뭐 건축비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SH에서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다 믿잖아요. 믿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했고 과연 믿어야 되는지 안 믿는지를 보자 이거죠. 그 종전평가 금액을 얘네들이 105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땅이 3,000평이에요. 1052억을 3,000평으로 나누면 약 한 3,400만 원 정도 땅값이 되는 거예요. 종전 가치가.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지고 내 땅 지금 3,400만 원짜리 은행에서 담보잡혀하고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보통 2천만 원대 초반 이렇게 땅값이 나오든지 1,000만 원대 후반 이렇게 나오든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를 3,400만으로 땅값을 미친 거 아니냐? 그거에다가 그러면 땅값이 3,400만 원이면 건축비 한 600만 원 하고 사업비 해가지고 분양가를 4천만 원 이상을 분양가를 줘주는 게 SH 사업성 분석이 맞는 얘기야. 근데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는 2,140만 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래놓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비례율을 했더니 86%. 무슨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면 SH 사업성 분석을 또 요구를 해서 땅값을 3,400만 원 못하니까 이거를 내가 우리 땅값 우측에 있는 2,400만 원으로 한번 땅값을 계산해봤더니 비례율이 SH에서 사업성 분석할 건도 비례율이 156% 나와. 그러면은 N쪽에 있는 내용 갖고 일단은 잘못됐으니까 조합은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다가 향후에 255세대 설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가겠습니다 라고 총회책자에다가 거기다가 A3로 해갖고 붙여놓은 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분명히 다 받아왔어요. 여기 요 설계로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조합 진행하는 종전평가 금액이 평균 한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공격적으로 2,4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매출액 분양가도 우리 이제 3,950만 원으로 분양가를 해가지고 이것도 설명 드릴 거예요. 해서 했더니 2,750억에 대한 매출이 나와요. 그랬더니 총 지출이 공사비 뭐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거 지출 한 200억 정도 이따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는 거에 합쳐는 지출이 약 960억 정도 지출이 나온 거를 추정 사업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한 1,780억 정도 나오는데 땅값 730억 해서 비례율 했더니 245% 나온 비례율을 다음 선정 시공사를 우리가 인가되면 시공사 선정할 총회 때 요 사업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조합장이 그때 당선돼서 일할 분이잖아요. 후보님이 아직 안 됐지만 후보가 약속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발송했는데 다 받아보셨죠? 네. 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사님 의견이 뭐냐면 이 변호사 의견이 뭐냐면 내가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했어도 내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향후에 내가 245%에 대한 비례율을 사업성이 좋은 것을 통해서 이걸 했고 정확하게 나중에도 이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갈 것도 예상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의 조합에 구성한 것을 사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야 니네 양식은 이걸로 받고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조합 설립 무효라고 소송 들어와도 이긴다. 이 변호사 담은 의견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까 또 총회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책자도 배부를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이 비교표가 나와 있는 내용이 11페이지 보안 책자 11페이지 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눈이 좀 노안이 하신 분들은 안 보일까봐 뒤에 이거를 2화, 2화, 3화를 쪼개가지고 A3로 또 보충적으로 크게 넣어놨는데 이제 뭐냐면 이란 설명을 할게요.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뭐냐 비례율 245% 진행 설명인데 이란은 비례율 245%다. 근데 우리가 분양가가 3,180만 원일 때 비례율 245%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야 홍 대표 여기 보니까 밑에 지출에 대한 내용 빵꾸가 뚱뚱 뚫었잖아. 이거는 영업 비리이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 아까 세 분 나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숫자가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봐요. 자,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검증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준 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검증위원이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면 뒤에 설계도 붙여 있어요. 316세대에 대한 내용인데 가로주택은요 임대 20%를 지은 경우에는 50%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5세대 설계는 250% 미만에 대한 그래서 250%를 됐어요. 왜 그때 너 임대를 왜 안 넣냐? 조합원들 있잖아요. 동의서 하나 받는데 야 뭐 임대를 넣냐 갖고 삐진 사람들이 많아갖고 동의서 하나 두 장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고 시공사 들어오면 임대를 넣은 게 좋아요? 아니면 임대 안 넣고 가는 거에 좋아야 되는 것도 총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떤 분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초대하고 2배 이상만 되면 땡큐다. 이건 사업 대박이다. 난 무조건 동의를 하겠다는 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는데 3,180만 원일 경우에 이 수지상에는 비례율 245%를 될 수 있는 근거예요. 무슨 말 3,950만 원이 아니더라도 3,180만 원일 때 비례율 245%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 3,180만 원도 가능해? 라는 얘기는 또 전문가가 있는데 아까 이제 시공사 대림건설도 있고 롯데에서도 좀 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느니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고 하는데 그분들 들으면 뭐 하겠어? 자, 근거는 뭐냐면 자 우리 거기 그거 띄워줄래요? 우리 앞단지에 대림 이편현상 폴에 분양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요거 뭐야 못 띄웠냐? 그 입주자 모집 공고 대림 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한 거 그거를 좀 먼저 띄워줘봐. 그걸 먼저 띄워줘야 신뢰성이 가니까.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띄울 때까지. 자, 제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막 11월 달부터 입주해가지고 저녁에 보니까 몇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숫자를 정했냐면은 분양가에 됐냐면 4년 전에. 공사 한 3년 되고 4년 전에 그 분양가를 얼마나 했냐면 2,640만 원에 2,64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지가 상승률이 6월 1일부터 지가가 상승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한 4년 정도의 지가 정도면 아까 여기 우리 시공사에서 준 이게 자료인데 11.29% 정도 동대문구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강남은 14.1%, 요건 이제 11% 정도를 2,640만 원에서 지가를 우리가 분양가는 지가 공시지가 지가에다가 건축비에다가 플러스 사업비가 분양가 상한제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조사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가 2,640만 원에다가 11.29%를 더하면은 한 2,900만 원 정도 되나요? 2,900원 좀 넘겠죠, 그죠? 그 정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통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받을 때 재개발 재건축은 10명 이상이 된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이 결정돼가지고 분양가가 다운, 지시가 내려가요. 이해했어요? 근데 가로주택은 분양가를 결정할 때 그래도 민간이 결정한 내용들에 가지고 업다운으로 올라가는데 분양보증, 허그에서 분양보증을 끊는데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에서 분양가가 3,18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용들이 되고 이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따가 전문가가 와서 숫자가 맞습니다 하는 내용들 갖고 그럼 여러분들은 3,180만 원을 넣고 아까 땅값 2,200만 원에 종초평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넣고 건축비라는 내용도 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르칠 경우에 저분들이 이제 얘기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3,180만 원일 때도 비례율 숫자가 245%가 됩니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따가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은 1안에 대한 내용을 일단 마쳤고 그 다음에 2안은 봐요. 2안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에 비례율 245%인데 255대 진짜 이건 임대 안 넣은 겁니다. 임대 안 넣고 3,380만 원일 때 245%가 나와요. 근데 홍 대표 너는 그러면 255세대일 때 분양가를 3,950만 원을 넣지 말고 3,380만 원으로 넣어가지고 비례율 245% 지켜줄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나도 헷갈리지 않았을 거냐?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요
이제 조합장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중국 때까지 컨설팅도 하고 전문가들에게 가는데 그거 제가 이제 두 번째 나중에 만약에 제가 얘기했죠. 야 여기는요 비례율이 3,950만 원 4만 원으로 갔을 경우에 비례율이 307%까지 나와요. 뻥치지 마. 한번 얘기해도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3,950만 원 때려주고도 안 되고 비례율 그렇게 분양가 넣는다고 해도 안 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3,950만 원이라는 근거는요 이거예요. 우리 앞단지가 830세대 우리는 임대 늑증은 316세대 규모가 좋다. 자, 시공사도 조그만 회사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조그만 회사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땅이 서울 시내에 사업할 땅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 시공사를 또 가로주택 하려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12월 29일 며칠 전이죠. 12월 29일 날 조합 설립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DL건설이 이렇게 왔어요. DL건설이 와서 저랑 이제 교분을 나누고 들어오겠다고 제안하고 투자 심의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저국은 우리는 여기는 조그만 사업장이니까 조그만 회사 올 거라고 하지만 해서 열심히 하는 회사를 또 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아까 어떻게 뽑는다고 했어요. 일반 경쟁에서 저기 윤규진 부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적당한 공사비 또 경쟁에서 뽑아야 되니까 본인이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뽑을 건데 자 그렇다면은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저는 4,700, 5,300만 원이 앞에 가요. 그러면은 저 830세대라고 해 거기가 우리는 316세 정도 된다 이제 그럼 반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분양가를 저는 한 80% 정도 해도 거기에 시세에 거래 시세에 국토부 시세에 그것도 4,700에서 5,300만 원이 3,950만 원을 해도 저는 된다고 사업이 그렇게 대신 이제 분양가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성 규모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막 이거를 원래는 이런 거 잘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좀 이렇게 내용을 넣고 뒤에 이제 255세대 설계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 설계에 대해서 니네 돈이 없어서 설계도 개판으로 했냐 막 이러면서 돈도 좀 써라 뭐 해가지고 단위세대 평면도 그다음에 주치립구 평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에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보시면 되고요. 저는 60년 전에 129에 43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지금 만 60세가 됐습니다. 이민년생이에요.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 한양대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건설 관련 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행업에 대한 업무, 서포트 업무들을 계속 해왔고 사장을 해보진 않았어요. 계속 스텝으로서의 일을 진행했고 최근 10여 년간은 이제 그 대성세무회계에서 건설 관련된 건설 회계 전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업에 대한 모든 관련된 것들을 많이 검토해봤고 그리고 최근에도 건설사, 그러니까 시행사에 그 화곡동에 그 오피스텔 분양하던 회사에 제가 도움을 요청받아가지고 한 1년간을 회계장부를 회계사하고 1년 동안 달달달 뒤져가지고 전 대표이사를 같이 고발한 고발 대리인 역할도 해봤어요. 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홍 대표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그 수지 분석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합권은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건성업만 들어봤고 일반 사업이라는 시행권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시행이라는 개념이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무서워하시긴 해요. 원래 무섭습니다. 시행업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망해요. 땅을 사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시행업은 가장 큰 것이 원자재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공비가 제일 커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구조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사실은 245%가 아니라 제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 145%가 나와요. LH공사 것도 아마 그 방법론에 따라 틀릴 겁니다. 그런데 100%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은 조합원들의 땅값이 제외하고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거의 배분에 의해서 아파트 한 채씩은 가져가고 그리고 똔똔이면은 조합은 해산되는 거예요. 청산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찍어놓은 걸 보면은 245%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땅값이 이리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100%만 떼면 돼요. 145%는 무조건 갑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분양가예요. 현대건설이 작년도에 그 자재비가 올라가가지고 걔네들의 현대건설, 삼성 이런 애들의 그 단가들은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은 30평대, 33평형대하고 24평형대가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어요. 그래서 단가 굉장히 쌌었는데 대신에 1000세대, 2000세대씩 가죠. 그런데 작년에 평당 4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시공비가 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평당 단가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도심지 공사긴 한데 철거가 좀 있어요.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나옵니다. 그거 따지게 되면은 500선 중간 왔다 갔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최근에 빌라를 지을 때 빌라는 소규로 많이 지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가 550이에요. 한 4동 정도 6동 지을 때 단가가 그 범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왜? 지하로 파니까. 지하로 팔 때는 1층 팔 때하고 지하 2층 팔 때하고 금액이 2배가 더 들어가요. 한 층 내려갈 때, 상계층 내려가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4배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지하 3층? 지하 3층이죠? 그리고 지상으로 20층 올렸을 때는 지하 2층이고 그 개념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수지 분석을 봤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비율표가 있어요. 비율표. 다 책자에 있어요. 비율표. 다 보시면 돼요. 2% 그 몇 프로 프로에 있거든요. 일부러 시공비에 대한 포션이 75%돼 있어요.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자, 직접 공사비는 72%고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면 땅값은 한 40%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비율이. 그러면 최소한 85% 이상은 땅값하고 시공비예요. 아까 조합장님 금액이 500명이냐 380만 원이냐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제 기타 경비에 조합 운영비에 포션이 얼마나 되시냐 한번 보세요. 0.9%예요. 껌값이에요. 따질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 이거 했다 그러면은 아가씨가 400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일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양가를 알고 오셔야 돼요. 그 분양가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이 나머지의 수지표는 큰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땅값을 우리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평당 2천만 원, 2,200 쳤는데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의 그 수지가 떨어지는 거고 이 수준을 가면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관계이고 땅값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비예요. 시공비를 조합장이나 기타 등 몇몇 사람만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항상 물이 탈이 나는 듯이 적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CM이 빠졌어요. 제가 평생에 봤던 CM이거든요. 그 건설 자재 스펙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불복이 심해요. 그게 스펙 잡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공사비하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지금은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요겁니다는 탁상 감정을 한 거야. 우리 그 권리가액 내용도 이거는 제일감정평가 범위내에서 탁상 감정한 가격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 금액은 지금 나온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나중에 아까 여기처럼 땅값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감정평가는 구청에서 하나 뽑는 감정평가, 그 다음에 조합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을 낸 게 감정평가 금액이 돼요. 최소 복수가 되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야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 자체가 복중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걔네는 변상까지 해야 돼요. 감정평가에 대한.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자세한 경우는 우리가 탁상감정이라는 건 탁감이라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안 나오겠죠. 연평균에다가 연수 더 곱해가지고 건물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계산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가 될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좀 비싼 금액을 주고선 진행을 하겠죠. 거기에 외에는 우리가 맡길 데는 없어요. 그 공신력은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땅값 조정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시공비. 그거 외에는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여긴 공사 기간도 짧고 그 자체가 굉장히 짧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을 알고 계시고 시작은 이제 첫 발을 딛는 거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만나고 토의하고 공부하시고 하면은 돼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필요가 홍 대표가 없으면 제가 자료를 다 강구해 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자, 보통 비례율을 계산할 때 재개발에서도 100%라는 얘기는 보통 비례율이 재개발은 100% 가거든요. 100%든 96%든 이렇게 다 가요. 자, 그거는 뭐냐면 내 땅이 만약에 5억을 투자하면 그냥 5억 똔똔이다는 거예요. 그게 100%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200%가 된다는 얘기는 내 땅을 5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값은 건지고 500% 남는 게,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145%라는 것은 땅값 빼고 이익만 순수하게 145%가 남은 거예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출은 뻔하다. 가장 큰 쿠션은 시공비다. 그러니까 시공비인데 시공비한 내용들은 예산이 충분히 한 600만 원 잡혀 있는데 괜찮다라는 얘기 첫 번째 얘기고, 그러니까 지출 부분도 그다지 포션이 크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분양가다. 분양가가 여러분들이 판단 근거는 우리가 얘기처럼 3,180만 원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제가 뭐 계속 강의할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단지가 그렇게 됐고 지가상승률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4년 전에 했던 내용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3,180만 원이 되면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그 정도 되면은 비례율이 그래도 뭐 200%든 245%든 내용이든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일반 분양과 조합 분양이 금액이 그것도 똑같은데, 얘기 네, 그것 좀. 자, 그 얘기부터 합시다. 그 얘기부터 가야겠는데, 자,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 분양가는 똑같이 갔어요. 근데 가로주택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냐면 재개발은 1주택 땅이 만약에 내가 2,000평이 있더라도 아파트 하나밖에 안 줘. 이해했어요? 비례율도 100%밖에 안 나와 재개발은. 네, 근데 가로주택은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우리가 주택 그 1종 주거가 있고 2종 주거가 있고 3종 주거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3종 주거, 상업지역 밑에 있는 지구가 우리 3종 주거야. 그러면 밀도가 되게 높게 질 수 있는 아파트 땅이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 좋다 보니까 권리가액이 되게 높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거는 조합원 분양가고 일단 일반 분양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내 거를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거 구매하는데 회계장부에다는 내가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하고 하면은 정확한 나중에 이익이 얼마 나오고 내가 손실이 얼마 나는지 몰라. 근데 일단은 일반인한테 파는 가격대로 조합원 분양가를 해줘야 정확한 판단 근거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온 사업장이야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그 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비례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딴 데는 다 조합원 분양가 할인해 주잖아. 우리도 할인해 줄까? 할인 당연히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봐요. 재개발은 분양 비례율을 100%로 맞추는 이유는 법인세를 안 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업이야.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합이잖아요. 시공사가 아니야. 시공사는 도급금액 받아고 부가세면 좀 끝이야. 맞죠? 그러면 조합이 시행사면 시행사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오면 법인세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수입이 적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적게 하려면 내한테 판 가격을 싸게끔 만들어놔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익이 엄청 나와. 내한테 판 가격을 싸게 장부에다 하려면 계속 다운시켜야지만이 나중에 이익이 얼마 안 남습니다 해서 법인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거를 해야 되냐? 이거를 아까 여기 있는 전문가, 난 저분 되게 마음에 드는데 20년 몇 년을 기고만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한테 내가 용역을 줘서 조합원이지만 이런 분들한테 내가 용역을 주는 게 맞아. 왜냐면 조합장님 되게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자,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서 조합원 연구하세요.
이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못해. 그 조합원 부장가는 얼마나 할인될지를 모르겠어. 여기는 너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조합원은 권리가액이 큰 사람은 아파트 세 채까지 받아가요. 가로주택은. 그렇죠? 그리고 내가 3주택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안정해 있으니까 내가 수지를 짤 때 할인해서 수지를 짜면 몇 명이 할인해 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숫자를 일단은 똑같이 해야 되겠어. 왜냐면 내가 못 믿겠어, 숫자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숫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첫 번째 설명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환급금 얘기합시다. 환급 금액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하나 가면 그 권리가액이 제일 많이 받는 사람 90m 권리가액이 나온 사람이 있어. 대단하죠? 땅이 많은 경우가 그렇죠. 네, 그런 분도 있어. 우리 조합원 중에. 그러면 그분은 아파트 3개를 13억짜리 받더라도 한 40억 빼면은 60억을 환급금으로 받아요. 준공할 때 받아요. 입주 키하고 바꿔서 치는 거지. 근데 환급 금액 자체는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규가 있어서 환급 금액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관세로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돼요. 근데 가로주택도 아직 시작된 지가 얼마 전 예규가 없는데 우리 제가 아는 세무사가 GDC 내가 예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든지 우리 조합장한테 그 예규 받으세요. 예규 내용이 뭐냐면 환급 금액에 대해서 내가 중과 다주택자든 매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일반과세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주비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거 이주비를 많이 주고 싶은데 집단 대출에 대한 내용이 규제가 많아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집단 대출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봐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나가는 금액들이 커. 옛날에는 80% 종전평가 금액에 80% 90%까지 은행에서 주면 쟤는 담보가 되니까 떼어먹지 않은 돈이잖아요. 금리도 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규모가 많아지니까 대출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법적으로 현재는 40%. 이해하셨어요? 40% 종전평가 금액 권리가액 말고 종전평가 금액에 45%를 해야 권리가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 말고 종전 은행에서 담보 제공했을 때 그 가격 종전평가 금액 그 금액의 40%인데 뭐 시공사하고 나중에 들어올 경우에 거기서 한 40에서 50% 정도 그래서 대출 금리는 되게 좀 저렴하게 해서 그거를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이자야. 근데 그 이자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여기 수지 사업비 아까 들어가 있었죠?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해서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간 내용이 결국은 조합원 사업비에서 부담하지만 내 개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그거는 어떨 때 준공할 때 받아가면 되고 추가 부담금 얘기할게요. 자, 안에 있는 분들에서 나중에 했지만 입주를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24평, 30몇 평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부담금을 줄여주기 하기 위해서는 좀 나중에 수요를 조사해서 21평이든 19평이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로 자 보세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이 대출에 대해서도 시공사 담보가 되니까 시공사도 대출을 하는데 일조를 해 보증을 서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시공사가 그걸 제시하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뭐 10%만 내고 잔금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내용이 간다 얘기죠.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이 내가 추가 부담금이 있다 하지만 요거를 조합원 입장에서 할인이 얼마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받았어. 근데 사실 우리가 분양가가 3,180만 원이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5천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규모가 316세대고 작은 가로주택이라고 하지만 층수도 우리도 20몇 층 올라가는 앞에 3종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거를 우습게 하고 저기는 5,300만 원이고 우리는 3천만 원이고 시세가 그렇게 가? 2천만 원이면 30평 6억 차이나. 아마 길 건너갔다고 6억 아파트 이거 무슨 그지 아파트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프리미엄이 분명히 붙어서 5,000평당 5,3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4,700만 원이든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 조합원 프리미엄 있고 아까 이제 불러 갑시다. 뭐냐면 노열층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정관에 있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듣고 눈빛 보니까 다 동의하실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죠. 저도 띠지에 있는 분들 반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거란 마음을 좀 고통스럽게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정말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끔 하고 일단은 정관은 이렇게 가야 이게 나중에 이게 분위기가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 나도요. 진짜로. 그래서 나 여기에 묻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안이 여기는 기차는 달리는데 달릴 수 있는 안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소개를 할 거예요. 가는데 제발 이제 부탁이 뭐냐면 이런 자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해. 왜? 이제 보니까 네 말이 맞아. 사업성이 좋아. 인정하는데 사업을 가는데 그러면은 이 가로택이 80%를 동의서를 받아야 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1번으로 낸 사람이 있어. 맨 뒤에 있고. 어떤 분이 이런 거야. 나는 나중에 낼 거야. 나는 다 한 다음에 나는 19%야. 80% 되면 나도 대기에 따를게. 다 그래. 내가 제일 하려는 거. 그다음에 또 교육도 돼 있어. 끝까지 버티면 나한테 더 해줄 거야. 어디서 들은지 몰라. 그러면은요. 계속 이거를 사업을 안 할 거냐 이기죠. 그러면 사업은 어차피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협박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제가 이 자료도 각오해서 또 이 내용이 총회 내용이 동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또 보낼 거예요. 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개합니다. 맨 뒤에 보세요. 책자 맨 뒤에 보면 법 조항이 하나 나와요. 몇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거 뒤에 맨 뒤에 나와 있어요. 봐요. 사업 시행과 계획 사항의 경미한 변경. 시행령 26조예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4항 및 29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2020년 3월 17일이 시행된 배정된 건데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의 20% 범위에 가감. 다만 가로주택 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그래서 변경 후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게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예약자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내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이거 구청에 이미 접수가 돼가지고 곧 있으면 연봉부여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띠지 부분이에요. 요 분들은 상당히 제 전화를 거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 큰 건물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일단은 오른쪽 부지를 오징어 부지를 빼고 왼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띠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어제 만난 반대한 분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요 분 빼면은 요 동의서 값지만 바꾸고 가고 그러면은 조합 설립인가 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한 7명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20%면 3024평에 20%면 600평 총 넘는 면적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이 사람들을 빼는 게 아니고 가는데 절차 한 번이야. 보세요. 이 안쪽에 왼쪽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조합설인가 동의는 지금 동의서만 갖고도 동의가 나요. 맞아요. 동의가 난단 말이야. 동의가 나면 이걸로 내가 다 15일 정도 기다렸다가 동의서가 만약에 해가지고 접수 조건이 80%가 안 돼가지고 하는 내용이면 요 안을 곧바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암만 설명해도 저한테 안 와서 이런 설명 안 드리니 제가 와도 제가 조합장인 거 되겠잖아요. 그런 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 아까 저기 건설 회계하신 분 여기 가서 조합의 자문위를 구성해서 해보고 싶습니다까지 전달했어요. 그래도 조합장님 나오십시오.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 또 이안 밑에 한번 내려봐요. 두 개야 밑에. 요게 요런 분들이 이쪽 분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 요 분들을 빼도 이게 빼면 사업성이 되게 안 나오겠지. 근데 사업성 어떻게 돼? 삼각대 전체로 사업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총회를 과감하게 총회를 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이게 분양가를 그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분양을 해.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세훈 시장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든 딴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든 그분이 된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그럼 가로주택은 3년 4년 안에 입주할 수 있어요. 정말 특별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간단하고 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하면 시공사 4월달에 뽑는다니까요. 그럼 시공사가 들어가면 금융 이거 안 해도 돼. 시공사 와갖고 다 하니까. 그 전까지 제가 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공사가 와서 대여로 쓰면 되는 거니고 그것도 모든 돈 쓰는 것은 총회에서 의사결정인데 아까 우리 조합원 얘기처럼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그 조항 뺄게요. 됐죠? 조합원한테 절대 사업이 안 된 거라서 제가 한 푼도 물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조합원님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안건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서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끌어안는 내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있는데 그것을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한테 해서 좀 위임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도와서 뭐 저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머리 좋으신 분도 있으니까 도와갖고 만나보기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줘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보면 다들 제 생각에는 이게 대다수는 아마 사업이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우리 대다수가 좀 가는 쪽을 아마 원하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일부 모든 사업이 반대가 있기 마련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출범을 해서 조합이라는 게 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조합이고 그래서 또 조합장님도 아까 뭐 왔다 갔다 말이 하지만은 조합장님 하시면은 횡령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 분명히 책임 따른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이사 강사님이 그 의사 그 결정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시작부터 전에 좌초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회의 진행 발언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 드리자면 뭐냐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건히 상의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설계도 잘못됐다면 설계도 그분들 의견에 대한 내용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가야지만이 분란이 없고 누구든 제가 말한 것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해를 보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팅을 하려면은 그분들은 뭐냐면 집단행동을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서 가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한테 방법을 이임을 좀 해주시면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임을 좀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서류도 발송하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임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겠어요. 네. 그 다음에 상가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상가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되게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럼 상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상가를 1층이라든가 2층 져가지고 구에다 아파트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평을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상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따가 아까 그 임대아파트 질 때에 대한 사업성도 분석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안들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평균 이게 뭐 3,50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고층이라든가 노열층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그 다음에 중간층은 또 뭐 3,5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15%에서 20%, 30%까지 할인되고 1층, 2층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되면 한 3천만 원 초반대다. 근데 상가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도 공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상가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또 지하에다가도 상가를 넣으면은 지하는 연면적에 용적률이 안 잡아먹은 면적에 대한 상가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린생활시설 상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등재가 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게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분양 신청을 할 때 상가를 얼마나 지을 것인지, 그러니까 설계도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지. 시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설계를 할 때 상가를 당신은 얼마를 원해요. 권리가액이막인데 상가를 갈 면적에 대한 내용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분양을 할 상가를 안 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상가를 많이 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단지는 상가가 필요하다. 주변에 보면 상가가 되게 부족하다. 인정.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져야 되는데 상가에 대한 내용을 몇 평을 질지 모르겠고 하는 내용들은 의견 수렴을 해서 상가 사람들만의 관리 처분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상가는 그러면 얼마의 분양가를 할 거야? 그것도 종후감정. 상가를 져놓고 감정평가를 또 2개 기간 이상을 해가지고 종후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종전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위치, 배치, 부담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우리는 또 올라갈 여지가 있다 없다. 수익성이 있어 이 사업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사업지니까 사업성 자체가 있고 우리 또 청계천변에 입지가 좋잖아요. 이게 여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도 좋잖아요. 주거환경.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된 분이 많아요. 이제는 오늘 총회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 거꾸로 이제 와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료도 나와 있고 그분들도 와서 따지고 하고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방향 그분들 의견 좀 수렴을 해가지고 총회가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총회를 할 거고 또 업체들도 뽑을 거고 의견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고 8호 안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안건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투기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행이 된 내용인데 가로주택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리 산정 기준을 둬가지고 투기 세력을 투기를 못하게 만든 건데 쪼개기를 못하게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빛을 갖고 있고 뭐 하는데 좀 쪼개기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제가 15일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려줄 테니까 빨리 등기를 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접수하기 전에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빗나갔고 자 129-406번지를 설명하자면 68평인데 12개를 10월 30일인가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내가 알아서 그놓고 소유권이 10월 30일 날 소유권이 팰리스 건설로 넘어갔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 저한테. 선분양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 분양 잘 받았죠? 얼마에 받았는데 5억. 5억의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계약금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 이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 구청에 전화해보세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권리산정 기준이 조합설립인가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12개가 쪼개기가 돼요. 조합설립인가 나기 전에 준공이 돼서 등기까지 넘어서 12개가 쪼개가 돼서 넘어오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모든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얘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막 거기다 팰리스 건설에 전화를 하고 돈 돌려달라고 그런 중이에요. 지금 현재.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빨리 사업을 우리가 가야 된 이유도 이 팰리스 건설 2129-406번지 때문이라도 가로수택을 빨리 가야 돼. 12개면 조합원 입장에 정확하게 시공비 땅값 빼가더라도 100억 내가 손해보니까 100억 손해나더라고. 100억이 아니라 90매도. 그래서 서두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서두르려고 하는데 서두를 수가 있는 입장이 먼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우리가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버리니까. 아까 권리산정일 기준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조합설립인가 가로주택은 권리산정 기준이 조합설립인가인데 조합설립인가 나면 쪼개기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팰리스 건설의 소유로 돼 있지만 소유권이 찢어지겠지. 뭐 공유로 됐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하나만 줘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권리가가 높으면 3주택까지.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요거는 권리 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네. 임대인이라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구성? 세입자. 그렇게 질문 드렸어요. 자, 세입자 할게요. 자, 이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네요. 아직 사업이 조합인가도 안 됐는데 이주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좀 사업을 하자는 얘기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이주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정관에 돼 있어요. 이주는 조합원이 책임지고 이주하게 돼 있어요. 가로주택은. 그래서 이주비 조합원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 대신 조합은 뭘 해주냐면 이제 이주가 되고 되면 세입자에 대한 계약서를 다 받아. 집주인 계약서까지 다 받아.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주비가 나갈 때 명도단행 가처분,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같이 들어가요. 전부 전 조합원에 대해서 세입자까지. 그래서 세입자가 만약에 안 나가는 경우에 법으로 보면은 중간에 무슨 사업이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사업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은 2년간 돼 있더라도 나가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정황을 주장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통치를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조합에서 아까 어떤 변호사님들, 전문가들, 이주 관리하는 업체들 뽑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명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뭐 해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 권리금 달라고 하고 뭐 이사비용 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최대한 법적으로 조합에서 소송한 내용들이 이기니 그건 칼자루는 집주인이 들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서는 나중에 비용을 도의적 양심적인 책임이 있으면 권리금이든 해가지고 주고 만약에 나는 양심도 없고 도의적 책임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법대로 그냥 면도단에 가처분 해서 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까 그 전에 조합이가 날 때 세입자들이 벌써 연대해가지고 부처에 민원 넣고 하더라도 조합 사업 가는 데는 왜 이게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도정법 80% 받아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 가는 데는 기차가 달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5시 53분이야. 지금 자, 구원권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의 의결, 이율 및 상환 금액 지급의 건입니다. 총회책자 151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상 발생되는 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사는 것이 현 실정이며 관련 법령이기에 금융기관 또는 시공자 등의 협력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관련 계약서 및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 지급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에 위임하여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가로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조합이 구성할 때까지는 제가 자금을 좀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되면 시공사에서 쓰는 건데 그런 차입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그거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조합장님이 당선이 되면 제가 돈 쓴 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안건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총회에서 모든 걸 통과돼가지고 조합원 중에 하나, 예산 하나 다 총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쓸 수 있게끔 다 제도 착지가 돼 있어요. 그거 안 하고 하면 배임죄. 됐죠? 그래서 요 상환에 대한 내용들,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부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호안건 창립총회 관련 비용의 지급건입니다. 총회책상 155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창립총회까지 동의서 친구에 대한 필요 인력, 사무실 집기 부입, 총회 책자, 소식 인쇄, 우편 발송비, 통상적인 사무실 운영에 대한 발송 비용에 대하여 지급함을 금일총회에서 의결을 구하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영수증 청구해가지고 조합집행부 되면 쓴 방법만큼만 받아가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올려놨는데 다 안 썼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조합집행부 이사회에 그 내용들 증빙 청구하고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 돈, 이 돈도 언제 받아가면요? 시공사가 들어오면 그때 받아가는 돈이에요. 자, 10호 안건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10호 안건까지 해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 성원 보고 좀 해주세요. 투표를 아까 개시했기 때문에 투표를 자유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과 진행위원은 준비해 주시고요. 의장님께서는 개표 개시 선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관이 용두동 129-405번지 일대 투루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자리해 주신 토지 등 소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